니까지 것들이 감히 우리 집안 결혼을 엎어. 니까지 것들이 감히 우리 집안 결혼을 엎어. 저 남자는 왜 물을 맞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 어디서 보고 계신지 한 문장이라도 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상견례 날 우리 얘긴 하지 말자. 우리 집 얘기를요? 왜요? 사람은 배경을 알면 연기를 한다. 난 연기가 아니라 진짜를 보고 싶다. 강서연은 아버지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다. 결혼 준비는 설레는 일이어야 했다. 청첩장 디자인을 고르고 드레스를 입어보고 새로운 가정을 꿈꾸는 시간.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설렘보다 불안이 더 컸다. 거실 창가에 서서 저녁 노을을 바라보던 아버지 강도윤의 뒷모습은 언제나처럼 단단했다.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다.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고 한번 입을 열면 그 한마디가 무게를 가졌다. 도윤물산이라는 중견 유통물류 회사를 이끌면서도 화려한 자리를 좋아하지 않았고 검소하게 살았다. 서연이 어릴 적부터 지켜본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었다. 서연은 소파에 앉아 손을 꼭 쥐었다.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버지와 단둘이 살아온 세월이 20년이 넘었다. 그 시간 동안 아버지는 한 번도 재혼을 고려하지 않았고 딸 하나를 키우는데 모든 걸 쏟아부었다. 그래서 서연은 알고 있었다. 아버지의 그 조용한 단단함이 얼마나 깊은 상처 위에 세워진 것인지를. 아빠, 그냥 평범하게 만나면 안 될까요? 우리가 뭘 숨길 필요가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준호와의 만남은 좋았다. 그는 다정했고 배려심이 있었고 서연을 존중해주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왜 아버지는 이렇게까지 조심스러운 걸까? 왜 상견례에서조차 우리 얘기를 하지 말자고 하는 걸까?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처럼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 사람을 지켜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가 담겨 있었다. 서연아, 사람의 본심은 배경이 없을 때 나온다. 내가 누군지, 뭘 가졌는지 모를 때, 그때 나오는 말과 행동이 진짜야. 하지만 준호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 더 좋은 거지. 좋은 사람이라면 내가 누구든 상관없이 널 대할 거야. 그게 확인되면 난 마음 놓고 딸을 보낼 수 있어.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아버지의 말이 틀린 건 아니야. 하지만 왜인지 모를 두려움이 밀려왔다. 준호의 부모님은 동석건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었다. 체면을 중시하고 인맥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들이 만약 도윤물산의 규모를 알게 된다면 태도가 달라질까? 아니면 그대로일까? 아빠가 원하시는 대로 할게요. 그냥 평범하게 만나요. 서연의 대답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노을이 지고 있었다. 붉은 빛이 하늘을 가득 채우다가 서서히 어둠에 자리를 내주고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말을 되새겼다. 사람의 본심은 배경이 없을 때 나온다. 그 말이 맞다면 자신은 지금까지 준호의 본심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걸까? 아니면 본심을 보고도 모른 척한 걸까? 핸드폰 화면에는 준호가 보낸 메시지가 떠 있었다. 상견례 날
우리 아빠가 좋은 식당 예약해뒀어. 기대해도 좋아. 서연은 그 메시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가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다. 며칠 뒤 상견례 당일 아침이 밝았다. 서연은 거울 앞에 섰다. 수수한 원피스를 골랐다. 화려하지 않지만 단정하고 깔끔한 느낌을 주는 옷. 액세서리도 최소한으로만 착용했다. 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소박한 정장을 입었다. 고급 브랜드가 아니라 동네 양복점에서 맞춘 듯한 정장. 구두도 몇 년 된 것처럼 보였다. 아빠, 정말 이렇게 가도 돼요? 왜 이상해? 아니, 그게 아니라.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이상한 게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평범했다. 아버지는 원래 이렇게 검소한 사람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조금 더 신경 쓸 줄 알았다. 하지만 도윤은 그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정한 원칙대로 평범한 모습으로 상견례에 나가기로 한 것이었다. 집을 나서는 순간 서연은 현관 앞에 세워진 아버지의 차를 봤다. 최신형 세단. 하지만 아버지는 차 쪽으로 가지 않았다. 대신 골목 쪽으로 걸어갔다. 아빠, 차는요? 오늘은 버스 타고 가자. 버스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상견례에 버스를 타고 간다고? 준호네 가족은 분명 고급 세단을 타고 올 텐데 자신들은 버스를 타고 간다고? 아빠, 그건 좀. 괜찮아. 오늘은 힘으로 이기는 날이 아니야. 품격으로 확인하는 날이다.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아버지의 뒤를 따라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바람이 불었다. 초가을의 선선한 바람. 서연의 머리카락이 흩날렸고 손은 차갑게 식어갔다. 버스 정류장에는 사람들이 몇 명 서 있었다. 출근하는 직장인, 장을 보러 가는 주부, 학원에 가는 학생. 평범한 일상의 풍경. 서연은 그 속에 서서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실감이 나지 않았다. 버스가 도착했다. 문이 열리는 소리. 칙. 서연은 아버지를 따라 버스에 올랐다. 교통카드를 찍고 빈자리에 앉았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서연은 손을 꼭 쥐었다. 괜찮을 거야. 준호는 좋은 사람이야. 그의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실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정말 그럴까? 정말 괜찮을까? 버스는 천천히 목적지로 향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옆모습을 힐끗 쳐다봤다. 도윤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흔들리지 않는 모습.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가라앉혔다. 아버지가 옆에 있다. 그것만으로도 조금은 안심이 되었다. 식당은 서울 근교에 있는 한정식집 솔마루정이었다. 한적한 곳에 자리 잡은 고즈넉한 분위기의 식당. 서연은 버스에서 내려 걸어가며 그 식당의 외관을 바라봤다. 생각보다 격식 있는 곳이었다. 준호 아버지가 예약한 곳이라고 했다. 입구 앞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멈춰섰다. 그리고 주차장을 봤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다. 최신형. 번호판도 깔끔했다. 그 차에서 사람들이 내리고 있었다. 준호의 아버지 최동석, 준호의 어머니 박정란, 그리고 준호. 박정란은 화려한 한복 스타일의 투피스를 입고 있었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 손에는 명품 가방.
최동석은 고급 정장에 반짝이는 구두. 준호는 단정한 슈트 차림이었다. 그들은 차에서 내려 식당 쪽으로 걸어왔다. 그리고 서연과 도윤을 봤다. 박정란의 시선이 서연의 옷차림을 훑었다. 그리고 도윤의 소박한 정장을 봤다. 그 시선이 머무는 순간 서연은 알 수 있었다. 그 눈빛 속에 담긴 미세한 변화, 놀라움, 그리고 무언가 다른 것. 어머, 걸어오셨네요? 박정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서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다. 차가 없으신가 봐요. 그 말은 질문이 아니었다. 확인이었다. 아니, 판단이었다. 최동석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눈은 웃지 않았다. 그는 도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요즘도 버스 타는 분들이 있구나. 그 말은 준호에게 한 말이었지만 서연과 도윤에게도 들렸다. 서연은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준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웃으며 말했다. 들어가시죠. 그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서연은 느낄 수 있었다. 준호가 자신을 제대로 쳐다보지 않는다는 걸. 그가 이 상황을 그냥 넘기려 한다는 걸. 서연은 아버지를 봤다. 도윤은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다.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식당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지배인이 마중 나왔다. 한지배인이라는 이름표를 단 중년 남성. 그는 공손하게 인사하며 일행을 예약된 룸으로 안내했다. 복도를 걸으며 서연은 뒤에서 들리는 박정란의 목소리를 들었다. 여보, 이 식당 괜찮죠? 제가 며칠 전에 미리 와봤어요. 그래, 좋네. 역시 당신 안목이야. 호호, 그래도 오늘은 좀 격차가 있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의 발걸음이 흔들렸다. 격차.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다. 룸문이 열렸다. 넓은 공간, 깔끔하게 차려진 상. 창밖으로는 정원이 보였다. 고즈넉한 풍경. 하지만 서연에게는 그 어떤 것도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다. 자리에 앉았다. 도윤과 서연은 한쪽에, 최동석과 박정란, 준호는 반대편에 앉았다. 서로 마주보는 구도. 서연은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꽉 쥐었다. 박정란이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오랜만에 이렇게 상견례 자리를 갖네요. 저희도 설레었어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도윤의 대답은 짧았다. 박정란은 잠시 도윤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서연에게 옮겼다. 서연 씨, 준호한테 들었어요. 백화점에서 일하신다고요? 네, 매장 운영팀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직원으로요? 그 질문에 서연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직원으로요? 라는 말투. 그 안에 담긴 의미. 서연은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대리로 있습니다. 아, 대리. 그럼 아직 많이 올라가셔야겠네요. 박정란의 말은 격려처럼 들렸지만 서연은 알 수 있었다. 그게 격려가 아니라는 걸. 최동석이 끼어들었다. 요즘 젊은 친구들 참 열심히 살아요. 우리 때는 그냥 집안끼리 만나서 결혼했는데 요즘은 다들 커리어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죠. 하지만 결혼은 역시 집안도 봐야죠. 박정란의 말에 서연의 손이 더 세게 쥐어졌다. 도윤은 여전히 조용했다.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다. 전체, 탕, 구이, 찜. 정성스럽게 차려진 한정식. 하지만 서연은 입맛이 없었다. 젓가락을 들었지만 손이 떨렸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박정란과 최동석은 계속해서 미묘한 질문들을 던졌다. 도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집은 어디에 있는지, 형제는 있는지. 도윤은 간결하게 대답했다. 유통업을 한다고. 집은 서울 근교에 있다고. 서연 혼자라고. 아, 외동딸이시구나. 그럼 부모님이 많이 아끼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머님은 안 계신가 봐요? 그 질문에 서연의 숨이 멎었다. 도윤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힘드셨겠어요. 박정란의 목소리는 동정적이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다. 서연은 그걸 느낄 수 있었다. 이 사람들은 동정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있었다. 자신들과 우리의 차이를. 식사가 끝나갈 무렵 최동석이 본격적으로 입을 열었다. 그래, 이제 슬슬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결혼은 사랑도 중요하지만 현실도 중요하잖아요. 서연은 가슴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다. 본론. 그 단어가 주는 무게감.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윤의 대답은 여전히 담담했다. 최동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다. 이건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결혼 준비 체크리스트 같은 거예요. 서연은 그 서류를 봤다. A사 용지 2장. 깔끔하게 정리된 항목들. 신혼집, 예단, 혼수, 지원금, 예식 비용 분담. 박정란이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다. 요즘은 다들 이렇게 정리해서 하더라고요. 나중에 오해 생기는 것보다 미리 정리하는 게 좋잖아요. 서연은 그 리스트를 읽었다. 신혼집은 최소 30평 이상 아파트, 위치는 강남권 또는 동급지역. 예단은 전통 방식. 혼수는 가전제품 풀세트 및 가구 일체. 지원금은 서연은 그 금액을 보고 숨이 막혔다. 이건 좀.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는 옆에서 작게 웃으며 말했다. 서연아, 엄마 아빠가 그냥 참고용으로 만든 거야. 너무 부담 갖지 마. 하지만 박정란의 목소리는 달랐다. 참고용이긴 한데 그래도 결혼은 현실이잖아요. 서로 맞아야 오래 가죠. 도윤은 그 서류를 천천히 읽었다. 그리고 조용히 내려놓았다. 이 정도면 계약서 같은데요. 그 말에 룸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도윤의 말이 떨어지자 최동석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다. 박정란은 여전히 미소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날카로움이 더 선명해졌다. 계약서라니요. 그건 좀 심하신 것 같은데요. 박정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불쾌함이 묻어 있었다. 도윤은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표현이 거칠었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다만 결혼이 이렇게 조건으로 시작되는 건 처음 봐서요. 조건이 아니라 준비예요. 준비. 요즘 결혼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아세요? 박정란의 어조가 조금씩 날카로워졌다. 서연은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팽팽해지는 걸 느끼며 준호를 쳐다봤다. 준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시선을 피했다. 그 순간 서연의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최동석이 개입했다. 도윤 씨,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 준호가 그동안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지 생각하면 최소한 이 정도는 맞춰줘야 하지 않겠어요? 최소한이라. 도윤은 다시 서류를 내려다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럼 제 딸은요? 제 딸이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지는 고려 안 하시나요? 그 질문에 최동석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박정란이 재빨리 끼어들었다. 물론 고려하죠.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솔직히 서연 씨가 백화점 대리로 일하고 도윤 씨가 유통업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정도면 뭐 나쁘진 않지만 저희랑은 좀 차이가 있죠. 차이요. 도윤은 그 단어를 반복했다. 서연은 아버지의 표정을 봤다. 여전히 담담했다. 하지만 눈빛 깊은 곳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형성되고 있었다. 그 차이가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글쎄요, 뭐 말하자면 길지만 간단히 말하면 격이라고 할까요? 저희 동석건설은 지역에서 꽤 알려진 회사예요. 준호도 그런 환경에서 자랐고요. 그런데 서연 씨는 뭐 열심히 사신 건 알겠는데 솔직히 저희 기준에는 좀. 박정란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 서연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걸 느꼈다. 아팠다. 하지만 그 아픔보다 더 아픈 건 준호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도윤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조용히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격이라 재밌는 표현이네요. 재밌다니요? 사람의 격은 가진 것으로 매겨지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매겨지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 제 생각이 틀렸나 봅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었다. 최동석의 얼굴이 붉어졌다. 지금 저희를 무시하시는 겁니까? 무시가 아니라 실망입니다. 뭐라고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제 딸의 예비시댁 어른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만난 건 사람을 격으로 재단하고 조건으로 판단하는 분들이더군요. 최동석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박정란도 따라 일어났다.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다. 도윤 씨, 지금 우리한테 가르치려는 겁니까? 가르침이 아니라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생각?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이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요? 박정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서연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준호는 여전히 난처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준호야, 넌 뭐하니? 가만히 있을 거야? 박정란이 준호를 쳐다보며 말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입을 열었다. 엄마 아빠 진정하세요. 그리고 도윤 사장님도. 사장님? 박정란이 눈을 크게 떴다. 사장님이라고 했어? 도윤 씨가 사장이야? 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응, 도윤물산이라고 유통물류 회사 운영하신대. 그 말에 최동석과 박정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박정란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 그러셨구나. 그럼 진작 말씀하시지. 저희가 오해할 뻔했잖아요. 오해요? 도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도윤 씨를 좀 가볍게 본 것 같아서요. 그게 아니라, 아닙니다. 가볍게 본 게 맞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연도 따라 일어났다.
그리고 저는 제 배경을 알고 나서야 태도가 바뀌는 사람들과는 가족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최동석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다. 하지만 도윤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럼 이 결혼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루만이 순간 얼어붙었다. 박정란이 황급히 말했다. 잠깐만요. 지금 파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감히 우리한테? 박정란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목소리. 도윤은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아, 가자. 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천천히 룸문을 향해 걸었다. 뒤에서 최동석의 목소리가 들렸다. 도윤 씨, 지금 이러시면 후회합니다. 도윤은 돌아보지 않았다. 서연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복도를 걸어 나왔다. 지배인 한 씨가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다. 손님, 무슨 일이? 계산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도윤은 담담하게 말하며 계산대로 향했다. 서연은 아버지의 뒤를 따라 걸으며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아버지가 단단하게 서 있는데 자신이 무너질 수는 없었다. 계산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주차장에서 박정란의 목소리가 들렸다. 도윤 씨, 잠깐만요. 박정란이 뛰어나왔다. 뒤에는 최동석과 준호도 따라왔다. 박정란은 숨을 헐떡이며 도윤 앞에 섰다. 지금 진짜 파혼하시려는 겁니까? 네. 왜요? 저희가 뭘 잘못했는데요? 도윤은 박정란을 똑바로 쳐다봤다. 사람을 값으로 재셨잖아요. 값으로? 그게 무슨? 제 딸을 조건과 격으로 판단하셨습니다. 그런 집에 제 딸을 보낼 수 없습니다. 박정란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웃기네요. 정말. 당신이 뭐라고 우리한테 이래요? 당신 회사가 뭐 대단해요? 도윤물산? 들어본 적도 없는데? 들어본 적 없으시면 그게 답입니다. 제 회사를 모르신다는 건 저희가 화려하게 자랑하고 다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게 제 방식입니다. 도윤은 서연의 손을 꽉 잡고 주차장을 걸어 나가려 했다. 하지만 박정란이 앞을 막아섰다. 가지 마세요. 비켜주세요. 안 돼요. 이렇게 끝낼 수 없어요. 박정란의 목소리가 커졌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다. 최동석이 박정란의 팔을 잡으며 작게 말했다. 여보, 진정해. 사람들이 봐. 사람들? 지금 그게 중요해요? 저 사람이 우리를 무시하고 있잖아요. 박정란은 도윤을 노려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도윤 씨,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를 거절하면 나중에 후회할 겁니다. 후회는 제가 하겠습니다. 정말 이러실 겁니까? 도윤은 대답 대신 서연과 함께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박정란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다. 그녀의 눈에서 분노의 빛이 타올랐다. 최동석이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괜찮아. 저런 사람들이랑 엮이지 않은 게 다행이야. 하지만 박정란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다.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다.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준호는 옆에서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는 서연이 걸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그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도윤과 서연은 버스 정류장까지 걸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연은 아버지의 옆모습을 힐끗 쳐다봤다. 도윤은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아버지도 상처받았다는 걸. 다만 드러내지 않을 뿐이라는 걸. 버스가 도착했다. 두 사람은 버스에 올라 뒷자리에 앉았다. 버스가 출발하고 창밖으로 풍경이 흘러갔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다. 하지만 참았다. 아직은 울 때가 아니었다. 도윤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서연아. 왜요? 내 결혼을 망쳤으니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니에요, 아빠. 아빠가 옳았어요. 저 몰랐어요. 준호가 그런 사람인지. 사람은 위기 때 본심이 나온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었어. 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도윤은 딸의 손을 꽉 쥐어주었다. 아빠, 저 준호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 보니까 제가 사랑한 건 준호가 아니라 제가 상상한 준호였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근데 아빠는 어떻게 알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럴 거라는 걸. 도윤은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말했다. 알았던 게 아니야. 확인하고 싶었던 거지. 만약 그 사람들이 진짜 좋은 사람들이었다면 우리가 버스 타고 가든 평범한 옷을 입든 상관없이 우리를 대했을 거야. 하지만 만약 아니라면 오늘처럼 본색을 드러냈겠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의 말이 맞았다. 준호의 부모는 겉으로는 격식을 차리고 예의를 갖췄지만 그 안에는 사람을 급으로 나누는 시선이 있었다. 아빠, 저 앞으로 어떻게 해요? 살면 돼.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천천히 찾아. 시간은 많아. 버스는 집 근처에 도착했다. 두 사람은 버스에서 내려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다. 집에 들어서자 익숙한 공기가 서연을 감싸 안았다. 서연은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도윤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따라왔다. 서연에게 건네며 조용히 말했다. 오늘 수고했어. 힘들었지? 네, 근데 아빠가 더 힘드셨을 것 같아요. 아니야. 난 괜찮아. 도윤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서연은 아버지의 손길을 느끼며 조금씩 마음이 진정되는 걸 느꼈다. 그날 밤 서연은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봤다. 준호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서연아, 미안해. 오늘 내가 제대로 말하지 못했어. 하지만 우리 부모님도 이해해줘. 그분들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셔. 서연은 그 메시지를 읽으며 씁쓸하게 웃었다. 이유? 무슨 이유가 있길래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걸까? 서연은 답장을 쓰려다가 멈췄다.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며칠이 지났다. 서연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백화점 매장 운영팀에서 일하며 평범한 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의 직장 동료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연아, 혹시 요즘 무슨 일 있어? 아니, 왜? 아니, 그냥 내 얘기가 좀 돌던데. 무슨 얘기? 동료는 난처한 표정으로 말을 흐렸다. 그냥 내가 결혼 준비하다가 파혼했다는 얘기. 그리고
그 이유가 좀 이상하다는 얘기.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해? 글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소문이 돌더라고. 내가 집안 배경을 속였다느니 아니면 내 아버지가 문제가 있다느니. 서연은 주먹을 쥐었다. 분명 박정란이나 최동석이 퍼뜨린 소문이었다.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신경 쓰지 마. 사실이 아니니까. 그래, 그럼 다행이야. 하지만 소문은 계속 퍼졌다. 백화점 내부뿐만 아니라 서연의 지인들 사이에서도 이상한 얘기들이 돌기 시작했다. 서연은 점점 지쳐갔다. 집에 돌아온 서연은 아버지에게 그 얘기를 했다. 도윤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낮게 말했다. 그 사람들이 시작한 거구나. 아빠 나 때문에. 내 탓 아니야. 사람은 원래 가진 걸로 남을 누르려 한다. 그게 그 사람들의 방식이야. 그럼 어떡해요? 이대로 가만히 있어요?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가만히 있진 않을 거야. 하지만 감정으로는 안 간다. 원칙과 법으로 가야지. 무슨 뜻이에요? 도윤은 핸드폰을 들어 김상무에게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김상무의 목소리가 들렸다. 사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상무님, 동석건설이라고 아십니까? 동석건설, 그 지역 건설사요? 압니다. 거기랑 저희가 거래한 적 있습니까? 직접 거래는 없고요. 하도급으로 몇 번 엮인 적은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도윤은 천천히 상황을 설명했다. 김상무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낮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합법적으로 조용히 부탁합니다. 그건 당연하죠. 사장님. 전화를 끊은 도윤은 서연을 봤다. 괜찮아질 거야. 아빠 뭘 하시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 다만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는 것뿐이야. 서연은 아버지의 눈빛을 봤다. 그 안에는 분노가 아니라 냉철한 판단이 담겨 있었다. 며칠 후 김상무는 도윤에게 보고했다. 동석건설에 대한 조사 결과였다. 김상무는 서류를 펼쳐놓으며 차분하게 설명했다. 사장님, 동석건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을 들여다보니 문제가 좀 있더군요. 어떤 문제입니까? 하도급 단가 후려치기가 심합니다. 협력사들한테 정당한 대가를 안 주고 공사비를 깎고 심지어 임금 체불도 몇 건 있었어요. 그리고 서류상 공정률을 부풀려서 중간 대금을 먼저 받아내는 수법도 쓰더군요. 도윤은 서류를 천천히 읽었다. 그 안에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협력사들의 진술, 계약서, 입금 내역. 이 정도면 감사 대상이겠네요. 네, 충분합니다. 그리고 사장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뭡니까? 동석건설이 최근에 대형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했는데 그쪽 발주처에서 협력사 평판을 중요하게 본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 입찰 자격에 타격이 갈 겁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자료를 관련 기관에 제보해 주십시오. 합법적으로 조용히. 알겠습니다, 사장님. 김상무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사장님, 이게 개인적인 일이신 건가요? 도윤은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말했다. 개인적인 일이기도 하고 공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죠.
알겠습니다. 김상무가 나간 후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다. 서연은 옆에서 아버지를 쳐다보며 조용히 물었다. 아빠, 이러면 준호네 회사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건 회사가 아니라 잘못이야. 회사는 그 잘못을 바로잡으면 돼. 하지만 서연아, 난 복수하는 게 아니야. 다만 피해받은 사람들을 돕는 거지. 서연은 아버지의 말을 곱씹었다. 도윤은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말하고 있었다. 며칠 후 동석건설에 감사가 들어갔다. 하도급 업체 관련 민원이 접수되었고 관련 기관에서 조사에 착수한 것이었다. 최동석은 당황했다. 뭐, 감사? 왜 갑자기? 담당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하도급 업체들이 민원을 넣었다고 합니다. 단가 후려치기, 임금 체불 관련해서요. 그게 지금까지 문제 없었잖아. 네, 하지만 이번에 여러 업체가 동시에 민원을 넣으면서 기관에서 움직인 것 같습니다. 최동석은 주먹으로 책상을 쳤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박정란이 옆에서 낮게 말했다. 여보, 혹시 그 남자? 강도윤. 그날 이후부터야. 분명 그 남자가 뭔가 했을 거야. 최동석은 박정란을 쳐다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도 있겠군. 하지만 증거가 없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증거 필요 없어요. 우리도 가만히 있지 말아요. 그 남자 딸 서연이 일하는 곳에 압박을 넣는 거예요. 그건 너무 노골적이지 않아? 노골적? 저 사람들이 먼저 시작한 거잖아요. 박정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최동석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내가 아는 사람한테 얘기해 볼게. 며칠 후 서연의 직장에 압박이 들어왔다. 백화점 운영팀장이 서연을 불렀다. 서연 씨, 혹시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왜 그러세요? 아니, 위에서 이상한 전화가 오더라고요. 서연 씨 관련해서. 무슨 전화요? 팀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을 흐렸다. 그냥 서연 씨가 문제가 있다는 식의 얘기. 구체적인 건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전화가 오니까 좀 신경 쓰이더라고요. 서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분명 준호네 쪽에서 압박을 넣고 있는 것이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아니, 괜찮아요. 서연 씨가 일 잘하는 거 다들 아니까. 그냥 조심하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팀장이 나간 후 서연은 책상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집에 돌아와 아버지에게 그 얘기를 했다. 도윤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낮게 말했다. 예상했던 일이야. 아빠, 저 때문에. 내 탓 아니라고 했잖아. 그리고 이건 곧 끝날 거야. 무슨 뜻이에요? 도윤은 서연을 봤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다. 동석건설이 곧 무너질 거야. 그들이 쌓아온 잘못이 이제 드러날 때가 됐어. 일주일 후 동석건설은 위기를 맞았다. 감사 결과 하도급 단가 후려치기와 임금 체불, 서류 조작 등 여러 문제가 드러났다. 관련 기관에서는 시정 명령을 내렸고 일부 협력사들은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최동석은 사무실에서 서류를 보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담당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사장님, 협력사들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발주처에서도 우리 회사 평판을 재검토하겠다고 합니다. 평판? 지금 그게 문제야? 당장 입찰이 코앞인데. 그래서 입찰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최동석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박정란이 사무실로 들어오며 다급하게 물었다. 여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틀렸어. 입찰도 프로젝트도 다 날아갔어. 뭐라고요? 박정란의 얼굴도 창백해졌다. 최동석은 의자에 주저앉으며 한숨을 쉬었다. 그 남자 강도윤. 그가 이걸 만든 거야. 확실해요? 확실하진 않지만 타이밍이 너무 딱 맞아. 우리가 서연이 직장에 압박 넣기 시작한 직후부터 이 모든 게 터졌어. 박정란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낮게 말했다. 그럼 우리가 사과해야 하는 거예요? 사과? 네. 그날 상견례 때 우리가 좀 심했잖아요. 그 사람한테 사과하고 서연이한테도 사과하면 혹시 이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요? 최동석은 박정란을 쳐다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이미 늦었어. 그 사람은 우리 사과 같은 거 안 받을 거야. 그래도 해봐야죠. 박정란의 목소리가 절박해졌다. 최동석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그럼 한번 연락해봐. 박정란은 핸드폰을 꺼내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는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전화를 받았다. 엄마, 준호야, 서연이 연락처 알아? 왜요? 알면 좀 줘. 엄마가 서연이한테 할 말이 있어.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연의 번호를 보내왔다. 박정란은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서연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박정란은 몇 번 더 시도했지만 계속 연결되지 않았다. 안 받네. 그럴 거야. 우리가 그렇게 대했는데 누가 전화를 받겠어. 최동석의 말에 박정란은 주먹을 쥐었다. 그녀는 문자를 보냈다. 서연 씨, 박정란입니다. 그날 일 정말 죄송합니다. 한번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며칠 후 동석건설의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주요 거래처들이 계약을 재검토하기 시작했고 입찰 자격도 박탈되었다. 회사는 급격히 무너지고 있었다. 최동석은 사무실에 앉아 무기력하게 창밖을 바라봤다. 박정란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여보, 우리가 너무 교만했나 봐요. 그날 우리가 강도윤 씨를 무시했잖아요. 사람을 돈으로, 배경으로만 봤어요. 그게 잘못이었어요. 최동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박정란은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다. 이제라도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직접 찾아가요. 강도윤 씨한테. 최동석은 박정란을 쳐다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그럼 같이 가자. 최동석과 박정란은 도윤물산 본사를 찾아갔다. 서울 근교의 중견 규모 건물. 생각보다 단정하고 깔끔한 외관이었다. 박정란은 건물을 올려다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다. 여보, 우리가 정말 모르고 있었네요. 그러게. 도윤물산이 이 정도 규모인 줄은. 최동석도 난처한 표정이었다. 두 사람은 로비로 들어갔다. 깔끔한 인테리어, 바쁘게 오가는 직원들. 이곳은 분명
그들이 생각했던 작은 유통업체가 아니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공손하게 물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강도윤 대표님을 뵙고 싶은데요. 예약이 되어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게 개인적인 일로 찾아왔습니다. 직원은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죄송하지만 대표님께서는 예약 없이는 면회가 어렵습니다. 성함과 용건을 말씀해 주시면 비서실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최동석은 명함을 꺼내 건넸다. 동석건설 최동석입니다. 급한 일이니 꼭 전달 부탁드립니다. 직원은 명함을 받아들고 내선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직원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께서 면회가 어렵다고 하십니다. 박정란이 다급하게 말했다. 제발요.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딱 10분만이라도. 죄송합니다만.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김상무가 나왔다. 그는 로비를 지나가다가 최동석과 박정란을 알아봤다. 잠시 멈춰서서 그들을 쳐다봤다. 동석건설 대표님이시죠? 최동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김상무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알겠습니다만 저희 대표님께서는 면회 의사가 없으십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사과하러 왔습니다. 박정란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상무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사과는 진작하셨어야죠. 이제 와서 하시는 사과는 상황이 어려워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진심입니다. 진심이라. 김상무는 냉소를 띠며 천천히 말했다. 진심은 어려울 때가 아니라 괜찮을 때 나오는 겁니다. 두 분은 괜찮을 때 우리 서연 양과 대표님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박정란은 입술을 깨물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김상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들을 지나쳐 걸어갔다. 최동석과 박정란은 로비에 남겨진 채 무기력하게 서 있었다. 박정란이 작게 중얼거렸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네요.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최동석의 목소리도 힘이 없었다. 두 사람은 로비를 나서려 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렸다. 도윤과 서연이 내려왔다. 박정란은 그들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도윤은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고 서연은 깔끔한 업무복을 입고 있었다. 두 사람은 담담한 표정으로 로비를 걸어나가려 했다. 도윤 씨, 박정란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도윤은 멈춰섰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정란을 봤다. 무슨 일이십니까? 도윤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박정란은 몇 걸음 다가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도윤 씨, 그날 일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 부부가 너무 잘못했어요. 서연 씨한테도 사과하고 싶어요. 정말 정말 미안합니다. 박정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도윤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사과는 받았습니다. 이제 가보시죠. 도윤 씨,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 회사가 지금 너무 어려워요. 제발. 박정란의 목소리가 커졌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다. 최동석이 박정란의 팔을 잡으며 작게 말했다. 여보, 그만해. 사람들이 봐. 하지만 박정란은 멈추지 않았다. 도윤 씨,
제발요. 우리 회사를 살려주세요. 도윤은 박정란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다. 제가 당신네 회사를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당신네가 쌓아온 잘못이 무너뜨린 겁니다. 하지만, 그리고 지금 이 사과도 진심이 아니라 필요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박정란은 할 말을 잃었다. 도윤의 말이 정확히 맞았기 때문이다. 도윤은 서연의 손을 잡고 로비를 걸어 나가려 했다. 박정란은 그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였다. 도윤 씨, 당신도 언젠가 후회할 날이 올 겁니다. 도윤은 멈춰섰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정란을 마지막으로 쳐다봤다. 후회는 제가 할 겁니다. 하지만 그건 당신을 용서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제 딸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 대한 후회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도윤과 서연은 로비를 빠져나갔다. 박정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최동석이 그녀를 부축하며 일으켰다. 두 사람은 로비를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갔다. 차에 타기 직전 박정란은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에서 물병을 꺼냈다. 손이 떨려서 물병 뚜껑을 제대로 닫지 못했다. 그때 도윤이 주차장을 가로질러 걸어오는 게 보였다. 박정란은 순간적으로 감정이 폭발했다. 그녀는 물병을 도윤 쪽으로 기울였다. 의도적인 실수처럼 보이기에 물이 도윤의 정장 소매를 적셨다. 아! 박정란은 과장되게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죄송해요, 도윤 씨. 제가 실수를. 도윤은 젖은 소매를 내려다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정란을 쳐다봤다. 괜찮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박정란의 말투는 사과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비꼬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도윤은 그것을 알아챘다. 실수는 누구나 하니까요. 도윤은 손수건을 꺼내 소매를 닦으며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박 여사님, 실수와 고의는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차이를 압니다. 박정란의 얼굴이 굳었다. 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서연과 함께 차로 걸어갔다. 서연은 뒤돌아보며 박정란을 쳐다봤다. 그리고 작게 또렷하게 말했다. 저 이 결혼 안 합니다. 준호 씨한테 전해주세요. 저는 제 편이 필요했어요. 근데 준호 씨는 끝까지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박정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연과 도윤은 차에 타고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최동석이 박정란을 쳐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박정란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너무 교만했어요. 사람을 무시하고 돈으로만 봤어요. 그 대가가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두 사람은 차에 탔다. 침묵이 흘렀다. 차는 천천히 움직였다. 그날 밤 준호는 부모님에게 전화를 받았다. 준호야, 서연이 파혼 확정이다. 준호는 핸드폰을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박정란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다. 넌 그때 왜 서연이 편을 들어주지 않았니? 내가 제대로 말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야.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박정란의 말이 맞았다. 자신이 그때 서연의 편에 서서 부모님을 설득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자신은 그러지 못했다. 엄마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넌 이제 어떻게 할 거니? 모르겠어. 준호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은 어두웠다. 소문과 압박, 그리고 아버지의 선택. 며칠 후, 서연은 직장에서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다. 동료들이 자신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수군거림이 들렸고,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점심시간, 서연은 동료 한 명과 마주쳤다. 그 동료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다. 서연아, 혹시 들었어? 뭐려? 소문. 내가 재벌집 딸이라는 소문. 서연은 눈을 크게 떴다. 뭐라고요? 응. 갑자기 소문이 돌더라고. 내가 사실 도윤물산 회장 딸이고 그걸 숨기고 일했다는 얘기. 그리고 내가 결혼 준비하다가 상대방 집안을 무시해서 파혼했다는 얘기도 있어. 서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소문이 완전히 왜곡되어 퍼지고 있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나도 알아.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말하더라고. 특히 윗선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소리도 있어. 서연은 주먹을 쥐었다. 분명 동석건설 쪽에서 의도적으로 퍼뜨린 소문이었다. 그날 저녁 서연은 팀장에게 다시 불려갔다. 팀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연을 맞이했다. 서연 씨, 앉으세요. 네. 솔직히 말할게요. 위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있어요. 서연 씨 관련해서. 무슨 압박인데요? 구체적으로는 말 못하지만 서연 씨가 문제를 일으켰다는 식의 제보가 계속 들어와요. 그리고 백화점 본사 쪽에서도 서연 씨를 주목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팀장님,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나도 알아요. 서연 씨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하지만 위에서 자꾸 이러니까 나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팀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일단은 조용히 지내세요. 그리고 이 일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이 일은 쉽게 진정되지 않을 거라는 걸. 집에 돌아온 서연은 아버지에게 그 얘기를 했다. 도윤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 미안하다, 서연아. 내가 이런 고생을. 아빠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제대로 막았어야 했는데.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다. 서연아, 내가 원한다면 내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어. 어떻게요? 도윤물산 회장이 내 딸이라는 걸 공개하는 거야. 그럼 소문은 진실로 바뀌고 압박도 사라질 거야.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빠, 그건 싫어요. 전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회장 딸이라서가 아니라 제가 잘해서 인정받고 싶어요. 도윤은 딸을 쳐다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다른 방법이요? 동석건설을 완전히 정리하는 거야. 그들이 더 이상 너한테 손을 못 대게. 하지만 아빠, 그건 너무. 서연아, 난 복수하는 게 아니야. 다만 잘못된 걸 바로잡는 거지. 도윤은 다시 김상무에게 연락했다. 김상무는 즉시 도윤의 사무실로 왔다. 사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상무님, 동석건설 현황 어떻습니까? 지금 거의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주요 거래처 대부분이 계약을 해지했고
자금난도 심각합니다. 협력사들은요? 협력사들도 피해가 큽니다. 동석건설한테 못 받은 돈이 많아서 연쇄부도 위기에 처한 곳도 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가 나서야겠네요. 무슨 말씀이신지? 협력사들을 우리가 인수합시다. 그리고 동석건설이 못 준 돈을 우리가 정산해 주는 거예요. 김상무는 눈을 크게 떴다. 사장님, 그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투자예요. 협력사들은 기술력이 있는 곳들이고 우리가 그들을 살리면 나중에 우리한테도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합니다. 동석건설 때문에 피해받은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요. 김상무는 도윤을 쳐다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무너진 건 체면이 아니라 부정. 일주일 후 도윤물산은 동석건설의 주요 협력사 3곳을 인수했다. 그리고 동석건설이 지급하지 못한 공사비와 임금을 정산해 주었다. 협력사 직원들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저희가 도윤물산 아니었으면 진짜 망했을 겁니다. 도윤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한 일입니다. 일한 만큼 받으셔야죠. 협력사 대표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장님, 근데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겁니까? 저희가 사장님한테 특별히 해드린 것도 없는데. 도윤은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말했다. 제 딸이 그러더군요. 사람은 행동으로 보인다고.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협력사 대표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편 동석건설은 완전히 무너졌다. 자금난을 버티지 못하고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 최동석과 박정란은 회사를 정리하며 깊은 좌절에 빠졌다. 박정란은 빈 사무실에 앉아 눈물을 흘렸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최동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대답했다.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대했으니까. 돈으로 배경으로만 사람을 봤으니까. 그게 이렇게 큰 대가로 돌아올 줄은. 당연한 거야.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 거지. 박정란은 고개를 숙였다. 최동석이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이제라도 정신 차리자.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제대로. 박정란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박정란은 우연히 도윤물산 근처의 작은 설렁탕집에 들어갔다. 점심을 먹으려고 들어간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서연을 마주쳤다. 서연은 혼자 설렁탕을 먹고 있었다. 박정란은 잠시 멈칫했다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서연 씨. 서연은 고개를 들어 박정란을 봤다. 그리고 담담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혼자 식사 중이시네요. 네. 박정란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가 앉아도 될까요?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박정란은 서연 맞은편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박정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서연 씨,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사람을 돈으로, 배경으로만 봤어요.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이제야 알았어요. 서연은 설렁탕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조용히 대답했다.
알게 되셨다니 다행이네요. 서연 씨는 저를 용서할 수 있으세요? 서연은 박정란을 쳐다봤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용서는 제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잊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박정란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죠. 제가 너무 심하게 대했으니까. 근데 박 여사님, 왜 이제 와서 사과하시는 거예요? 회사가 어려워져서요? 박정란은 할 말을 잃었다. 서연의 말이 정확했다. 맞아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회사가 어려워져서 도윤 사장님한테 용서받고 싶어서 사과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진심이에요. 정말로 제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서연은 박정란의 눈을 봤다. 그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럼 됐어요. 박 여사님도 이제 새로 시작하세요. 새로 시작이라. 네. 과거는 과거로 두고 앞으로는 사람을 제대로 대하세요. 그럼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예요. 박정란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서연 씨. 그리고 준호 얘긴데. 준호 씨 얘기는 안 하셔도 돼요.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전 이미 정리했어요. 준호 씨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제 편이 되어주지 못했어요. 그게 전부예요. 박정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연은 설렁탕을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잘 드세요, 박 여사님. 서연은 계산을 하고 식당을 나갔다. 박정란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몇 달이 지났다. 도윤물산은 인수한 협력사들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물류와 건설 자재 유통을 결합한 사업이었다. 협력사들은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다시 성장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백화점에서 묵묵히 일했다. 소문은 점차 잠잠해졌고 서연의 실력이 다시 인정받기 시작했다. 팀장은 서연을 불러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연 씨,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무슨 연락이요? 승진 제안이요. 운영팀 팀장으로. 서연은 눈을 크게 떴다. 팀장이요? 네. 서연 씨가 그동안 보여준 실적과 능력을 인정받았어요. 축하해요. 서연은 가슴이 뛰었다. 회장 딸이라서가 아니라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은 것이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아니야. 당연한 거예요. 서연 씨 능력이니까. 그날 저녁 서연은 집에 돌아와 아버지에게 그 소식을 전했다. 도윤은 환하게 웃으며 딸을 안아주었다. 잘했다, 서연아. 정말 자랑스럽다. 아빠 고마워요. 아빠가 지켜줘서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어요.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도윤이 조용히 말했다. 서연아, 사람은 결국 자기가 한 대로 돌아온다. 네, 알아요. 동석건설은 무너졌지만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은 살렸어. 그게 중요한 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 근데 박 여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세요? 글쎄, 회사는 정리했다고 들었어. 아마 조용히 지내고 계시겠지.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작게 웃었다. 그분도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걸. 아마 배웠을 거야. 그 정도 대가를 치렀으니까. 도윤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1년 후 서연은
백화점 운영팀 팀장으로 자리를 잡았다. 실적도 좋았고 팀원들의 신뢰도 두터웠다. 서연은 회장 딸이 아니라 능력 있는 팀장으로 인정받고 있었다. 어느 날 서연은 우연히 거리에서 준호를 마주쳤다. 준호는 수척해진 얼굴로 서연을 봤다. 서연아. 준호 씨.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어요. 준호 씨는요? 나는 회사 정리하고 다른 데서 일 시작했어. 작은 회사야. 그러셨구나. 잘 되시길 바랄게요. 서연은 그렇게 말하고 지나가려 했다. 준호가 서연의 팔을 잡았다.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연은 준호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다. 준호 씨, 사과는 받았어요. 하지만 전 이미 앞으로 가고 있어요. 준호 씨도 그러세요. 서연아, 안녕히 계세요. 서연은 돌아서서 걸어갔다. 준호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아버지와 함께 작은 한정식 집에 갔다. 상견례 때 갔던 솔마루정이었다. 도윤이 제안한 것이었다. 왜 하필 여기에요, 아빠? 기억하고 싶어서. 우리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두 사람은 룸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다. 도윤이 천천히 말했다. 서연아, 그날 우리가 버스 타고 왔던 거 기억나? 네, 기억해요. 그때 난 내가 불안해하는 걸 알았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어. 알아요, 아빠. 사람의 본심을 보려고.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리고 우리는 봤지. 진짜 모습을. 네. 서연아,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 누가 뭐라 해도 내 진짜 모습으로. 서연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다. 네, 아빠.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식당을 나왔다. 지배인 한 씨가 배웅을 나왔다. 사장님, 따님분,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도윤과 서연은 주차장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차를 타지 않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아빠, 차 놔두고 가요? 응. 오늘은 버스 타고 가자. 그날처럼. 서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다. 바람이 불었다. 선선한 가을바람. 버스가 도착했다. 문이 열리는 소리. 두 사람은 버스에 올라 뒷자리에 앉았다. 창밖으로 풍경이 흘러갔다. 도윤이 조용히 말했다. 서연아, 행복하니? 네, 아빠. 행복해요. 그럼 됐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서연은 아버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도윤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버스는 천천히 집으로 향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 시간을 함께 보냈다. 그날 밤 서연은 일기를 썼다. 오늘 아빠와 다시 버스를 탔다. 1년 전 그날처럼.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불안하지 않았다. 두렵지 않았다. 그저 평온했다. 아빠가 옆에 있고 내가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게 자랑스러웠다. 사람은 배경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인다. 그걸 이제 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다. 강도윤은 딸의 어깨를 토닥였다. 버스를 타고 돌아오던 그날처럼 조용히, 단단하게. 사람의 가치는 가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에 있다.
그것을 도윤과 서연은 증명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도 평범하게 하지만 품격 있게 살아간다.